지금 방금 전에 한국은행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곡소리 날 정도로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다시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집값도 약간 꿈틀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 김광석 교수를 긴급하게 연락해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결정인데 그 금리 인하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영향은 또 무엇일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즉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국 대기실에 좀 와 있는데요. 좀 음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즉시 분석으로 전해드리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요. 바로 즉시 분석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20년 5월에 팬데믹 시절이죠.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던 20년 5월 이래 최초의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5%까지 금리를 인상했었는데 그 3.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뭐 14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최초의 금리 인하,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최근에 여러 언론을 보면서 이 그림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금리를 인하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수 증진이에요. 내수가 너무나 침체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수 증진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한국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집값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를 또 폭증시키고 그런 폭탄을 터트리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 그러니까 두 가지 폭탄을 터트릴 수 있겠다는 걱정. 정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결단의 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금리를 결정하는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메커니즘 하에서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세 가지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 또 경기 안정, 성장이죠. 경제의 성장. 또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했었던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였고, 근데 높은 금리가 성장을 제약한다 했기 때문에 다시 물가 안정화의 목표에 도달했으면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판단인 건데 또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과도하게 성장을 제약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왔다라는 판단도 있겠죠. 근데 그러자니 금융 안정 문제, 가계 부채 증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모두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특정 항목,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죠? any particular point. 어떤 특정 항목만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토털리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또 몇몇 의원들의 발언 여러 행보들을 가지고 어떤 가이던스를 보였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로 내려가는 추세가 잘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물가 안정 목표 면에서는 어쨌든 2.34%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여건 하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시기가 늦은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실기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 1.6% 물가 상승률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2% 목표 물가를 밑돌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만든 거 아니냐,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7월 달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5월에는 금리 인하를 준비할지 고민만 했다면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피벗인 거죠. 방향 전환. 이제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고려할 시기가 됐다. 그 적절한 시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 9월 말에 금통위 위원 신성한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둔화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가 멈추도록 또 집값 상승이 멈추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우리 경제 내수 부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또 아주 최근이죠. 9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구조개혁에 공감한다.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쨌든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책 공조라는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된다.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이 높은 3.5%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가는 우리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 혹은 금융위, 국토교통부 이 재정당국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지 않도록 혹은 가계부채가 폭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수 경기 부양과 디플레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만 나머지 일들은 재정 정책 당국이 대응하라 라는 입장을 발표한 거라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참조를 해본다면 저는 이른바 피봇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도 B컷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미국보다 먼저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시한 이런 나라들이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룬 나라들이거든요. 이룬 나라들이 이미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면 물가 안정 목표 이뤘다면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금리 정상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에 발간했던 책에서도 지난주 발간한 책에서도 25년 경제를 피봇의 시대 25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의 경제를 이제 피봇의 시대이니만큼 금리를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결정의 배경,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미 이뤘습니다. 1.6%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2%까지 왔습니다. 결국 목표 물가를 이룬 상태고 이 물가는 심지어 9월 물가니까요. 10월 물가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격이 수입 물가 상승률인데 수입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달러 기준, 원화 기준 떨어지는 흐름이고 달러 기준으로는 특히 마이너스 0.8%까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다시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경험했었던 디플레이션 우려, 그죠? 팬데믹 이전에 경험했었던 것이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이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국면, 심지어 0%를 밑돌아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국면.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앞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금리 결정의 배경, 물가 안정 목표 이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지금 2% 목표 물가를 이루어야지 쉽게 말하면 이 벽이 있단 말이에요. 벽이 있는데 벽이 2%라는 목표 물가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벽까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3.5% 기준금리를 도입한 거예요. 달려갔는데 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벽 앞에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2%라는 목표 물가 수준을 밑도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미 이뤘고 이루다 못해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에 좀 우려하게 되는 어쩌면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가 있다. 실기한 것이다. 라고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또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리 결정,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그 배경 두 번째는 저는 경제 성장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목표죠. 한국은행의 결정의 배경은 한국의 내수 경기가 너무나 부진하다. OECD가 지난 9월 말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보시는 것처럼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어요. 근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5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단인데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에요. 그 경로를 보면 지금 24년 하반기 성장세가 이렇게 꺼져간다. 그리고 25년 상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노력인 거거든요. 끌어올리겠다. 근데 어떻게 끌어올리겠는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 중요합니다. 24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사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낮았죠. 근데 25년 상하반기 들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수출의 동력이 이제 조금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25년 들어서. 그러면 24년, 25년 성장세를 유지시키려면 내수 성장 기여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망이 사실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 이렇게 심각하고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수 회복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안정 목표는 어떻게 하나? 금융안정 목표에서는 우리가 고려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죠. 근데 미국은 이미 비컷의 금리 인하를 했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좁혀졌고 그리고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거의 우리는 내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격차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금융안정 목표에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는 부담이 경감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근데 남은 두 가지 금융안정 목표는 바로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진다면 1년 후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국 0.43%포인트, 서울은
0.8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금융안정 상황 이 보고서에서 밝혔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보고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집가격의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발표했었던 이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자료를 제시했냐면, 최근 주요국들, 앞에 말씀드렸던 피벗의 시대를 맞이한 먼저 금리를 인하했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니까 금융 불안이 사실상 초래되지 않았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고 또 집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최근 주요국들이 거시 건전성 정책들을 다 운용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공조예요, 공조. 이게 독립성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공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테니 거시 건전성 정책을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마련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위에서는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하고 스트레스 DSR을 더 강화하고 아니면 3단계를 앞당겨 적용하고 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또 부동산 공급 대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이런 대책들을 동시에 마련할 때 금리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금융 불안에 대한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 주요국들의 거시 건전성 정책 운영 현황을 제시한 겁니다. 보고서에서. 지난 9월에. 결국 저는 이런 보고서들은 10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로서 읽혀졌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즉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의견을 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과 디플레 우려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기조인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그 부작용들은 재정 정책 관점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시는 것처럼 금융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 최근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9월부터 적용했더니 가계부채, 주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가 좀 꺾였어요. 증가율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도 보면 만약에 가계부채 규모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8월 이후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됐었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웠었겠지만 9월에 적용한 스트레스 DSR 이후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을 보니 그러니 금리 인하를 좀 해도 되겠네. 물론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10월, 11월, 12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야기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대책을 통해서 이 증가세를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국은행은 우회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세가 둔화됐었던 것처럼 8월, 9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좀 주춤하게 이어지고 있고 평균 거래 금액도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을 보면 어쨌든 금융안정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만약에 7월 이후 거래량이 계속 늘거나 또 평균 거래 금액이 계속 증가만 한다면 금리 인하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꺾이는 흐름을 보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바뀐 거죠. 물론 이런 흐름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 흐름은 여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흐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스케줄은 어떨까? 저는 미국의 11월 금통이래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도 좀 고민했었던 것이 바로 중동 전쟁, 중동 불안이었을 거예요. 중동 불안은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고 강달러를 야기하니까 또 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고 2차 인플레를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FOMC 위원들도 11월 금리 결정을 두고 이 중동 불안 때문에 비컷의 금리 인하는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1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2월에 또 베이비컷을 단행하는 이런 FOMC 미팅 향후 남은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향후 인커밍 데이터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어떤 식으로 확전되고 그게 물가에 어떤 변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의 스탠스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오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 이후 11월에는 이 금리 인하 이후의 영향들을 지켜보면서 25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앞에다 두고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를 여러분께 먼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서 피벗의 시대, 여러분들이 2025년 경제에 정말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는데요.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또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중립적으로 또 치우침 없이 여러분이 또 객관적으로 경기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기회가 될 때 차분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자,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계대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집값도 좀 꿈틀릴 수 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체크하셔서 현실에 대비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평호TV 긴급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